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치료 기능의학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통합해야 되는지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능의학적으로 그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는 파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심 있는 그 진료 파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군들을 보니까 워낙 많은 그 사람들이 이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진단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치료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혹 저희 병원에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 사항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골다공증이 아닌데 골다공증으로 이렇게 오진대요.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 자체가 이런 조그만 개인병원에서 자꾸 오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이 그 한 40대에서 60대, 특히 50대, 60대 여성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에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막상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은 골다공증이 아닌 환자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환자 케이스로는 이제 50대 초반 여성이, 2달 전에, 저희 병원 오기 2달 전에 허리 쪽이 이제 마이너스 3.5로 아주 심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0.3으로 이 골 감소증도 아니고 이렇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좀 보게 돼서 이제 제대로 이제 골다공증이 진단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고 정상인데 이렇게 오진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사항은 진단은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제 병원에서도 이제 검사를 추가적으로 했는데 골다공증이 맞게 진단이 됐더라고요. 근데 골다공증 약 부작용으로 이게 고생을 해서 약을 전혀 못 먹거나 주사를 맞기 어려운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약을 처방을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주사도 못 맞으니까 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능의학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 사항이 있는데 골다공증 진단 후 약도 뭐 주사도 맞았는데 이 골밀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또 골절이 생기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골밀도도 떨어지고 골질이 떨어져서 골절까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과 이런 일반적인 주사 말고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기능의학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간 그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프롤리아 주사 이거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사를 맞았는데 치료 전에는 이제 마이너스 3.1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왔어요. 이제 치료 후에 한 2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3.4로 더 나빠진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비싸고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잘 참고 치료를 열심히 잘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는 케이스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골다공증 약이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증세, 주사를 뭐 맞거나 또는 먹는 약을 먹었을 때 이게 독감 증세로 같은 증세가 생기거든요. 마치 이제 A형 독감이나 B형 독감 걸렸을 때. 그래서 이 증세가 심해가지고 자기는 골다공증 약 부작용인지 모르고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감기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간혹 이제 근육통이 심한 이런 환자들도 있고 특히 허벅지 통증 그리고 극심한 피로를 동반한 근육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바이러스 감기처럼 증세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위장장애 같은 이런 속쓰림이 생깁니다. 요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작용이긴 한데, 그래도 잘 생기지 않고 또 조절을 하면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그 비정형 대퇴골절이라고 해서 그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은 뼈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그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골다공증 약들, 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그리고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경우에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인데, 그거는 이제 파골세포를 억제하다 보면은 뼈 질이 떨어져서 이 허벅지 뼈가 이제 골절이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해요. 근데 뼈가 안 부러지려고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을 약을 먹었는데 희한하게 부작용이 어, 골절이 생긴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골다공증 약을 꼭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골다공증을 너무 세게 오래 먹는 경우에는 이렇게 턱뼈가 이렇게 괴사가 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약이. 물론 부작용 없이 뭐 잘 치료되고 효과도 잘 보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이제 턱뼈가 괴사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뼈를 튼튼하게 관리할 수는 없을까? 이게 이제 기능의학을 이제 환자로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부단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 골밀도는 도대체 왜 떨어질까?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요. 그 골다공증 약과 주사가 충분한 해결책이 못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골다공증을 기능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는 단순 약 처방이 아닌 좀 더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그런 근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통합적인 보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근본 원인은 이제 저는 이제 염증이 몸에 숨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이 염증 반응이 많이 있을수록 몸속에서 그 백혈구가 그 단핵구라고 하는 백혈구가 파골세포로 전환이 많이 되고 이 파골세포가 뼈에 있는 칼슘을 잡고 빼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몸속에 그 염증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 기능의학으로 그 염증을 찾아서 보완하고 통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기능의학에서는 이제 골다공증 환자를 어떻게 접근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치료는 어떻게 하죠? 이제 골밀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이하로 나오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또는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간혹 매일 먹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죠. 또는 이제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를 맞거나,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를 맞고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약이 떨어지면 와서 처방을 받고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면 와가지고 주사를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비타민 D를 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맞추는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환자가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골다공증으로 이제 그 문의를 하고 예약을 후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환자가 예약하고 방문했을 때부터 기능의학적으로는 그 접근이 다릅니다. 먼저 이제 이게 이제 기능의학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진료 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순서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0개의 문항을 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여기서도 한 10분 내외로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설문지 작성할 때 이제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잠은 어떻게 자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불편해하는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먹고 있는 식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하면서 어떠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중금속 노출이 잘 되어 있는지 혹시나, 그리고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한 200가지 정도 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설문지를 쭉 작성을 하고,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심층 문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제가 15분에서 긴 경우에는 30분 정도 환자하고 그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심층 질문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하면서 작업 환경에서 어떤 노출은 있는지, 뭐 결혼은 했는지, 뭐 이제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 등등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들으면서 제가 이 환자가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와 심층 문진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이제 병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환자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동의 후에 이제 필요한 검사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이제 체성분 분석 검사를 하게 되고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골격근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이 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성분 분석 검사 중에서 부위별 근육량을 저는 꼭 체크를 하는데요. 이렇게 양쪽, 오른쪽, 왼쪽 팔에 근육량이 표준보다 적은지, 표준 안에 들었는지, 그리고 몸통, 특히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 근육량이 충분한지 꼭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조건 골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 전략도 그 하체와 상체의 근육량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결국에는 골밀도를 올리고 골질을 올려서 뼈가 부러지는 것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검사가 자꾸 오진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뭐 직원을 시켜서 검사를 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지, 그리고 다리에도 골다공증이 있는지 꼭 직접 체크를 하고 검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면서 오차가 오진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밀도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골절 위험도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그 허벅지 관절, 그쪽이 뼈가 골절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3.7%로 기준이 3%가 되거든요. 그래서 3%보다 좀 높고, 그래서 골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골절 위험도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근육이 부족해서 근감소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악력을 또 측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종아리 둘레도 측정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근감소증이 너무 심하진 않은지 그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그 염증을 찾는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밑에 이제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 검사들이 있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한테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그 니즈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하는 환자도 있고요. 일부분만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요 검사는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데 전신의 그런 시스템별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의학적인 기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를 보고요. 그리고 소화기, 흡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문제, 그리고 혈관 문제, 그리고 유해 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간하고 신장, 이런 면역하고 염증 반응, 그리고 내분비계, 근육과 뼈,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전신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기능의학적인 기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저희 환자들 대부분이 하게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검사 중에서 특히 제가 집중해서 보는 혈액 수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칼슘 수치가 지나치게 높진 않은지, 그리고 비타민 D 수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인 수치,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골 대사
관련된 수치, 골대사가 너무 억제되어 있지는 않는지, 너무 과하게 항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비타민 D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그거를 꼭 확인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수치만 높고 비타민 D가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저항성 상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 관련된 수치들인 그런 콜레스테롤, CRP, 호모시스테인, 백혈구 비율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염증이나 그 다음에 미네랄 상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하고 아주 중요한 그게 바로 혈관에 염증이 있는 것이죠. 그 혈관 염증이 결국에는 동맥경화에 해당이 되는데, 동맥경화로 인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자꾸 혈관으로 쌓이게 하는 게 바로 결국에는 동맥경화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 동맥경화 검사를 해서 혈관 나이가 본인이 지금 58세인데 이렇게 90세 이상으로 동맥경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지 없는지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동맥 초음파도 이렇게 해서 목에 이 석회와 플라크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치료의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심한 경우에는 간혹 그 LDL 사이즈를 봐서 작은 LDL, 사이즈가 작은 골부공처럼 딱딱한 LDL이 많아가지고 혈관에 활발하게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금속, 특히 뭐 납이라든가 카드뮴, 알루미늄, 수은 같은 것들은 그 뼈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특히 납하고 카드뮴 같은 건 직접적으로 뼈에 영향을 줘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뼈를 약하게 하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높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산물 섭취나 이런 한약재를 드신 경우에 중금속이 높아가지고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고요. 그 외에 이제 미네랄 영양소인 뭐 아연하고 셀레늄, 몰리브덴, 마그네슘, 칼슘, 망간, 구리 등등을 이렇게 충분히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도 장기적인 중금속 노출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높으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죠. 어, 그리고 그, 그 장에 유해균이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숨어 있는 염증이 혈관이 아주 중요한 그 장소가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혈관보다 더 1차적인 염증 장소는 바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 속에 세균들이 불균형이 있는지, 그런 클로스트리움 같은 유해균이 있는지, 유산균이 부족한지,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는지, 15나 10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있다면은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지연성 음식 알러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장루수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지연성 음식 알러지 90종 검사를 해서 해당되는 음식을 중단을 시키고 장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위가 바로 소화 기능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위산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충분히 있어야지 칼슘 같은 그 이온들이 이온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슘을 먹어서, 이온 칼슘을 먹어서 흡수를 촉진시킬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온 칼슘만 먹는 게 아니라 이온 아연도 먹어야 되고요. 이온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다 이온으로 먹어야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온화된 칼슘을 먹는 게 아니라 위산을 적절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온 금속들이 우리 필수 미네랄들이 잘 이온화될 수 있도록 위산을 적절하게 보완해 주는 것이 해결책이지 이온화된 칼슘을 먹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화가 잘 되는지 췌장 효소를 검사를 해서 소화기 상태를 또 점검을 하고요. 가장 강력하게 이제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 세균이 있죠. 바로 위암까지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있다면 이것도 좀 제거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전략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골밀도 수치를 당연히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변동이 있는지 관찰을 해야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골질과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분이 그 환자분이 이제 근력을 높이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기와 운동하는 방법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인을 찾는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해당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액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영양 처방을 할 수도 있고 식습관 교육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에 꼭 필요한 영양소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비타민 A, D, E, K2 요거를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제 코큐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미네랄은 이제 마그네슘하고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인자로서는 이제 초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필요한 영양소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음식으로 섭취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고요. 드신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한 100에서 한 300mg 정도 소량으로 먹고 가급적 그 낫또를 많이 먹고 이제 멸치 이런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충분히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칼슘을 이제 보충제로 먹게 되면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망가져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기존 골다공증 약과 주사 치료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통합적인 치료가 기능의학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나 검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기능의학병원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능의학병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